안녕하세요. 스튜드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복습으로 11강부터 해서 20강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게 각각이 1강부터 10강까지인데 11강부터 20강까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구문 정리도 하고 내용 정리도 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서는 복습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싹쓸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고 계시죠? 그리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서도 스튜디오 프레드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제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많이 눌러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nd 1a의 Einheit 4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단락이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SNS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중에서 어떤 분이 제 이 강의를 가지고 직접 공부하시는 모습을 올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또 그렇게 활용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좀 더 고심해서 수업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가서 오늘은 Wohnen in Europa und in Deutschland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미 공부는 한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읽고 해석하고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전에 4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Wohnen in Europa, 유럽에서 사는 거랑 Wohnen in Deutschland, 독일에서 사는 거. 즉, 유럽과 독일에서의 주거에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Wer wohnt wie? Welche Überschrift passt? Lesen Sie und ordnen Sie zu. 라고 되어 있죠. Wer wohnt wie? 자, wer, 누구죠? Wer, who, 영어의 who에 해당하는 where. 자, 이거 하면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where, 이게 노미나티브고, 이거의 게니티브하고 죄송해요. 나티브하고 아쿠사티브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where에 대해서 wem, when 요렇게 각각 알려드렸거든요. 물론 게니티브 존재하죠. wessen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했던 것 뿐이고 일단 조금이라도 좀 간단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만 쓸게요. where, when, when 이게 마치 there, des, them, then 할 때하고 비슷하죠. there, des, them, then 하는 것처럼 where, w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노미나티브는 은는 이가가 붙죠. 누가 은는 이 가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누가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일 거고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when은 누구누구 을에 해당하는 거겠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게 동사든 명사든 어떤 특정 전치사든 그 뒤에 오는 이 격은 철저하게 앞에 있는 단어가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말 의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냐면 helfen 같은 경우 우리말로는 누구누구를 돕다니까 이 다음에 아쿠사티브 쓰면 되겠네. helfen Sie mich라고 쓰면 되겠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틀립니다. helfen이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얘는 다티프 목적어와 쓴다라는 게 이 언어적인 특징이에요. 이 언어적인 특징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뭐가 이게 다 때려 부순 소리가 나네요. 네. helfen, dativ. 예를 들면 fragen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에게 묻다죠. 근데 fragen 다음은 아쿠사티브로 쓰게 되어 있어요. fragen, 아쿠사티브에서 누구누구를 묻다가 되죠. 우리말로 하면. 근데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는 누구누구에게 묻다가도 자연스럽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단어에 따라서 특정 품사의 목적어라든가 특정 어떤 것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다티프와 아쿠사티프는 편의상 에게를로 공부는 하되 이게 우리말과 1대1 매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중요해서 조금 길게 했고요. 자, 그러니까 where wohnt we니까 where 누가, wohnt 산다는 거죠. we 어떻게 어떤 주거 형태를 갖고 사는지 우리가 이미 읽어봤던 거죠. 그 얘기를 이 텍스트 하고 있겠죠. 자, 밑에 텍스트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텍스트부터 봅시다. 자, 요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요거 칼슘 아니에요, 요거. 요거는 대략이란 뜻에서 읽을 때 요렇게 읽습니다. circa라고 씁니다. 치르카라고 쓰이죠. circa 해서 대략 이럽니다. 대략 circa. 그리고 숫자는 두 자릿수일 때 항상 뒤에서부터 읽어오죠. 그래서 42이죠. 24이 아니죠. circa 42. 그러니까 42%. 자, 42가 맞아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적으로 스웬피어츠 이렇게 익하고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단어, 명사 단어 끝에 온 명사든 뭐 동사든 간에 이 예로 끝나는 건 it이라고 읽는 게 표준 발음상 맞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남부 출신들은 익 하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it이라는 발음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표준이에요. 어쨌든 circa 42% der EU-Bevölkerung. 자, EU-Bevölkerung은 EU 거주자라는 얘기죠. EU 주민, EU 국민 이런 얘기죠. 특히나 여기서는 Bevölkerung 웅하고 끝나는 명사는 여성이에요. 웅하고 끝나는 거. Bevölkerung에서 특히 웅 끝나는 거. 자, 여성일 때 내가 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die, der, die. 즉 게니티브냐 다티브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게니티브로 쓰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독일어의 게니티브는 뒤에 쓰여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EU 국민, EU 주민의 그러니까 뒤에서니까 의 42%죠. 대략 그러니까 EU 주민의 대략 42% 요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 꾸며주고 있는 게 맞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해도 되냐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대략 42%의 EU 주민 해도 되죠. 우리말로 그냥 앞에서부터 쭉. 물론 정확하게 이 구조적으로는 EU 주민의 대략 42%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대략 42%의 EU 주민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 편의상 앞에서부터 쭉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건 구조적으로 아하 저건 게니티브구나 뒤에서 왔구나 해석할 때는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준다는 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늘상 보아오던 표현 보이죠? wohnen 다음에 in 하고 장소 쓰는 거 wohnen in 그래서 어디 어디에 산다라고 할 때 wohnen in 어디 어디 출신이라고 할 때는 kommen aus였죠. 그래서 ich komme au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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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물어볼 때는 woher kommst du? 라든지 wo wohnst du?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게네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circa 47% der Menschen in Europa까지를 묶어야 되겠죠. 요렇게 묶고 보니까 유럽의 사람들 중에서 대략 47%인데 요것도 대략 47%의 유럽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들 인 유럽이니까 그냥 유럽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굳이 저 게니티브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wohnen in einem Haus 이런 얘기 했었고 Einfamilienhäusern 저거 한 가구 주택이니까 단독주택 뭐 Reihenhäusern 이런 것들은 뭐 연립주택 이런 얘기 했는데 특히나 여기서는 하우스죠. das Haus. 자, das Haus 이거에 대한 복수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수형은 die 어떻게 된다? Häuser 이렇게 die Häuser 하고 아 umlaut에다가 에까지 붙어서 Häuser 발음 조심하셔야 되죠. 아 이건 F가 아니라 PL로 써야 돼요. 플루락이니까 복수형일 때는 PL Häuser das Haus die Häuser 이렇게 변한다는 거. 자 그런데 왜 Häuser이 됐느냐? 자, in 다음에는 뭐가 올 수도 그랬냐면 다티브가 올 수도 있고 아쿠사티브가 올 수도 있는데 특히나 장소의 이동이 나타날 때는 아쿠사티브 그렇지 않으면 다티브라 같이 일반적으로 자 퍼센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집에 산다는 거죠. 집이 장소 이동이 나타나나요? 아니 집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 다티브였는데 호의사까지는 좋아요. 복수형인 때 복수형일 때 die, der, den, die 복수형일 땐 항상 정관사를 쓰게 된다면 then을 써야 되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중요한다 그랬어요? 이 뒤에 오는 명사에 대해서도 끝에를 n 혹은 en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n Häuser까지 간 겁니다. in Häuser로 끝나지 않고 in Häusern까지 해서 n까지 추가로 어미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플루랄 다티브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사실은 다 비슷한 구조라서 계속 wohnen in 나오고 있고 여기서 숫자 뒤에다가 게니티브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 보여줄 때 쓰고 있고 또 여기서 그쵸? 66% Menschen 이것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뒤에서 꾸미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랄 다티브의 좋은 예가 또 뭐가 있죠? in den Niederlanden 니덜란덴 어디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애시장초에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지워서. 자, 네덜란드는 니더란드 해가지고 애시당초 복수형이었어요. 니덜란드 복수형인데 복수 3격 플루갈 다티프니까 니덜란덴까지 가야 돼. 인덴, 니덜란덴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예죠. 인덴, 니덜란덴, 플루갈 다티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인덴, 니덜란덴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In großen Städten. 자, Stadt, die Stadt죠. 도시, the city, die Stadt죠. 복숭이 뭐예요? Die Städte라고 해가지고 die Städt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umlaut와 a가 붙는데 in 하고 붙었으니까 in großen Städten까지 해서 이렇게 en 처리 끝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플루갈 다티프 복수 3격의 어미 변화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까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살면서 알아둬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 바로 미테라고 하는 건데 미트프라이스 혹은 미트. 자, 한 단어로 그냥 보통 이렇게 미테라고 쓰는데 미테는 흔히 말해서 월세야. 빌리는 비용, 월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독일 생활 하다 보면 미테에서 warm과 kalt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미테인데 월세가 따뜻하고 차갑고가 말이 되나?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월세 자체가 따뜻한 차가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차갑게 지낼래 따뜻하게 지낼래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벤코스텐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네벤코스텐. 자, 집을 월세를 살면 기본적으로 월세예요. 전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니면 사든지 월세를 내면 말 그대로 월세를 내죠. 한 달에 얼마씩 그 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네벤 뭐뭐 옆에란 얘기죠. 옆에서 발생하는 cost는 비용이니까 부가 비용 혹은 옆에서 발생하는 뭐 어떤 곁다리로 생기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가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발생하죠. 집에서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관리비잖아요. 관리비. 그래서 네빈 코스는 흔히 말해서 관리비인데 관리비를 포함하면 흔히 말하는 난방비와 따뜻한 물과 흔히 말해서 뭐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다 포함된 건 warm meat라고 하고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그냥 그 공간, 그 집에 대한 월세만 얘기할 때는 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트 미트, 바메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칼트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가격을 예를 들면 월 370유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vam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뭐예요? 이미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 과하게 쓸 경우 나중에 정산을 따로 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370유로의 밤이다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370유로에다가 칼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순수 집에 대한 비용만 있는 거고 네이벤 코스트를 따로 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써요. 이게 수츠클리시, 수츠클리시라고 해가지고 수츠클리시 이게 뭐뭐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이렇게 수츠클리시 해놓고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모나틀리시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120유로다 뭐 네빈 코스트니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집세는 37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120을 더하니까 490유로짜리 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을 알아볼 때 이렇게 미트에 대해서 이게 칼트냐 밤냐를 구분해야 되고 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기세까지 혹은 뭐 온수까지 다 포함된 건지 싹 다 포함인 건지 아니면 별도 비용이 있는지 한번 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칼트다 그랬을 때는 이게 370유로인데 싼데 하고 그냥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이게 만약 칼트라면 네이빈 코스는 한 달에 얼마를 요구하는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니트 자체가 한 200유로밖에 안 된다고 쳐봅시다. 굉장히 싼 방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네이빈 코스는 한 달에 300유로 바뀌었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뭐예요? 앞에 보이기엔 200유로인 것 같지만 방세는 500유로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한 극단적인 경우인데 미트를 볼 때는 항상 그래가지고 이 네벤 커슨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꼭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미테가 좀 싼 집, 미테가 좀 낮은 집들은 네벤 커스텐들이 좀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미테가 조금 높더라도 네벤 커스텐이 낮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조절을 해봐야 되겠죠. 네벤 커스텐 일정 이상 높은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네이빈 커스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플랫한 가격으로
그냥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350유로 정도 주고 수도세, 전기세, 난방이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때 학생으로서 제대했던 거긴 한데 뭐 그런 식의 학생 혜택들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좀 부담이 덜하지만 일반적인 집들은 특히나 저 네이밍 코스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기 있죠. durchschnittlich 요거 표현 굉장히 중요히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혹은 im Durchschnitt 동일한 표현으로 durchschnittlich, im Durchschnitt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특히나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 특히나 수학 관련된 과목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저거 말고 자, 쿼드라트미터 요거 제곱미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쿼드라트미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두어시니트리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비슷한 걸로 형용사와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 설명드렸던 게 있죠. 이 뭐가 있었죠? 암착 이런 것들 암착 하면 뭐예요? 암착 혹은 포착 혹은 같은 걸로 뭐가 있었죠? 테이클리시도 있어. 테이클리시 다 같은 뜻을 쓰다 그랬죠. 테이클리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그런 얘기죠. 프로는 여기서 뭐뭐당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착하면 뭐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당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여기서 이대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프로 쿼드라트미터라고 있죠.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그런 얘기. Preis pro Quadratmeter 하면 뭐예요? 제곱미터당 가격.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Durchschnittlich라고 붙어 있죠. Der durchschnittliche Preis pro Quadratmeter. 그러니까 뭐예요? 평이 아니라 그 1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이런 거죠. Durchschnittliche Preis니까 평균 가격. 혹은 요걸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거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바꿔봅시다. Der durchschnittliche Preis im pro Quadratmeter인데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der Preis 해놓고 der 안 써지네요 제대로 이 끄트머리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유독 이상하게 자, 다시 자, der Preis 이거 띄어쓰기는 조금 양해해 주세요. 지금 이게 자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der Preis 해놓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der Preis im Durchschnitt 요렇게 써도 der Durchschnittliche Preis와 같은 뜻이 되겠죠. der Preis im Durchschnitt 혹은 der Preis im Durchschnitt 혹은 der durchschnittliche Prei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형용사 어미 변화인데 제가 안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요거는 그냥 요렇게 쓰는구나 정도로 참고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 어미 변화까지 지금 얘기 꺼내면 저를 아마 주기로 쫓아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많이 복잡해요. 자, 암착, 포착, 태클리시 했었고요.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임, 자, 모나트는 항상 인하고 쓴다고 했죠. 임모나트 혹은 얘도 한 단어를 바꾸면 모나틀릿이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임모나트 혹은 포모나트도 가능하죠. 포모나트 그리고 또 뭐예요? 모나틀릿 이렇게 세 가지 임모나트, 포모나트, 모나틀릿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 하나 더 가봅시다. 자, 포야 하면 뭐죠? 포야 하면 뭐야? 1년마다 하니까 연간 그런 얘기죠. 포야 혹은 임야도 가능하고요. 같은 뜻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때 한 단어로는 예리시입니다. 예리시. 이때는 옴라트가 붙어서 예리시. 예리시 하면은 이것도 연간, 매년 이런 의미 쓸 때 포야, 예리시, 임야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중요한 것들은 그런 정도 표현이었고요. 나머지 것도 아까 봤을 때도 특별히 더 새로울 만한 뭐가 없었는데 살펴볼까요? 네, 특별히 더 이상 뭐가 없네요. 구문상으로 이미 해석이란 것들은 다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는 없겠습니다. 자, 요거 슈톡베아케라는 표현 나왔는데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독일에서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 참고로 건물이 빌딩이라고 칩시다. 자, 너 몇 층 살아? 나 4층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4층이에요. 개수로는 1, 2, 3, 4, 5인데 왜 거기가 4층이에요? 왜냐하면 맨 여기 바닥층 제가 바닥층이라고 그랬지 1층이라고 하는 거 바닥층이 여기 바로 Erdgeschoss라고 합니다. Erdgeschoss. Erdgeschoss.
Erdgeschoss. 무슨 말이냐? 지상층이란 뜻이에요. Erdgeschoss. 여기는 1층이 아니에요. 지상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층, 2층, 3층, 4층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 바닥부터 1층이죠. 그러니까 4층이요라고 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네 기준은 3층에 가 있는 거죠. 독일은 첫 층은 1층이 아닙니다. Erdgeschoss예요. Erdgeschoss. 그래서 지상층. 여기는 층이 아니죠. 왜?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문화적인 차이긴 한데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바닥에 서 있죠. 땅에. 여기가 층이에요? 층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뭔가 하나를 올려야 층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죠. 이 위에다 뭔가 올렸을 때 그 위에 새로운 층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원래 있던 곳이잖아. 여기가 층이 되면 이 밑에도 뭔가 있어야지. 그 위에 올렸어야지.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건 이건 층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지상층인 거예요. 그냥 1층이다라고 말하면 이 위에다 뭔가 얹어야 이때부터 이거를 슈터크베르크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Erdgeschoss라고 하고 그래서 Ege라고 쓰죠. Ege, Erdgeschoss. 그래서 로비층 혹은 이제 지상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도 그렇죠. ground floor라고 하죠. 그거 하고 이 위에서부터 1층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독일은 그렇게 큰 건물이 잘 없지만 층수를 찾아서 따져갈 때 Erdgeschoss의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같이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나 혹은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모른다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아직도 정확하지 않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거나 사전을 찾아보시고 꼭 해결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4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5강으로 복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